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의정 갈등, 계엄령 의혹,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최원국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외교 통일 안보, 모레 경제,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등을 집중 캐묻고 총선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도 펼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강화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런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 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12일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여부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여야가 오늘 만나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의협이 당장 내년과 내후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해야 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는 이를 놓고 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시작부터 암초에 걸린 모습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본격화합니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와 교육위 등 주체별로 서너 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추계를 해도 빨라야 27년입니다. 그 전에 논의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참여 안 할 겁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오늘부터 2025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내년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지를 강조하고 내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아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 여야 의정 협의체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역할입니다. 하는 선언만 가지고는 구성이 되겠냐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데다 여야도 이견을 드러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국 39개 의대는 이번 대입 수시 모집을 통해 지난해보다 1,166명 늘어난 3,118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지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와 취업 청탁 의혹으로 일가족의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갑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문 밖에서 이들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환담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는데 주된 대화 소재는 정부 비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작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꾸리고 친명계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대표는 오전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죠.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두 사람의 회동 모습과 또 여야 입장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쓰신 책인데 우리 시민 관객자 여러분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이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7개월 만에 이 만나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데 이제 공감대를 표했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이른바 이제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주 불편한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거의 최고의 원로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이신데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인 예를 들면 의료개혁 관련해서 의사분들 돌아오라 이런 국민 관심사적 메시지를 내시는 게 아니고 주된 메시지가 검찰 탄압. 글쎄요, 이게 조금 이것도 이 국면 자체가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글쎄요, 조금 예전 같으면 예전 정치인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시죠. 애둘러서 표현하시고 섭섭함을 드러내지 이렇게 노골적인 방탄적 메시지를 내진 않죠. 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껄끄럽죠.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도 비명 행사라는 논란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사실 상당한 비판적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에 대선 주자로 선출된 뒤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토를 놨던 부분도 있어요. 집값 문제 이런 부분. 그러다가 지금 다시 태세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일단 대선 주자로서의 유력하다, 현재 유력하다고 보지만 당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사본 리스크가 게재돼 있고 본인은 이제 방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은 민주당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오히려 이것은 잠깐의 5월 동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방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방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의 이제 의기투합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의정 갈등이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거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여당에서 이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방탄 동맹이다 이런 비판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필요한 거였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방탄 동맹이 가능한가요?
검찰과 재판에 대해서 예. 저렇게 동맹하면은 수사를 안 하고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들이고 이 레토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어 놓고 예.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한 발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의 한 6, 7개월 만에 연임 이후에 뵈러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당연히 가야 되는 수순도 있으나 연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부담감들은 뭐냐면 중도 외연입니다. 당내 모든 것들은 수습을 했고 중도 외연 확장에 있어서도 내부적 확장이 있고 외부적 확장이 있습니다. 예. 그럼 내부적 확장은 뭐냐? 그동안 어떤 앞서 언급했듯이 비명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문 세력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는 감싸지 않으면 향후에 대권과도 있어서 예. 내부에서 균열이 있으면 외부의 중도 외연 확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근거를 찾아서 예. 일단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측면에서 방문이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무게감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 듭니다. 문명이 아까 봉합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저렇게 만나는 걸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뭐 단박에 한 번에 만나서 식사하고 책방 가서 카메라들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세력이 규합이 되는 것이지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들이 두 분이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차츰차츰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열을 정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게 됐어요.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예네.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대 많이 있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덕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판이시잖아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글쎄 혼란이 없었나요? 저희가 뭐 나랏빛이 400조 늘었다 이런 수치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집값 문제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을 제대로 지키자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예. 오히려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국민께 발표한 경우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당시 대통령은 유엔 그 연설문을 녹화하느라고 보고를 받으시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원전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 문제도 대통령 한 말씀에 의해서 예. 나라의 기관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준비해서 잘 하신 거예요. 본인의 실정이 이미 밝혀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울산시장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당시에 청와대에 8개의 부서가 동원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부분이 이미 판결문은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한다 그러면 예.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볼까요? 부울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세력을 넓히는데 부울경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나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부울경의 성적표가 40곳 중에서 이번에 36곳뿐이 이제 국민의힘이 됐고요. 네네. 4곳이 민주당 및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진보당.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실패한 거죠. 부울경에서. 네. 그렇다면 실패했다는 분을 지적하면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전에 7월 달에 봤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민주혁신회의를 아마 문제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더민주혁신회의가 너무 좀 강하다 발언이. 그러니까 8월인가 7월인가 그때 이재명 대표 등을 통해서 거기에 혁신하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미연인가요? 그분이 그만둔다고 나왔고 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방탄 국면의 상호간의 이런 협심 빼놓고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 향후에. 그거를 이재명 대표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탄 말씀 주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당내 방탄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방탄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력을 아우르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다루는 판사들도 어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위특혜 채용 의혹의 이 핵심 인물이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으세요? 뭐 지금까지 봐온 걸 보면 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처럼 가족을 갖다가 뭐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가족을 털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네네. 딸과 아내의 어떤 사안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들이 그거를 가대포장하고 허위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결국에 여론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어떤 명확한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을 높여놓고 나서 끊임없이 이거를 뭐 계속 수사를 해갈 건데 굉장히 뭐 안 좋은 조리돌림식 수사를 할 공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전형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청와대 전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물론 예.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나 당당하게 임한다는 것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내내 하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그리고 불합리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겠다는 뜻으로 비치거든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네네. 검사지 깡패지 검사냐. 결국에는 정당한 검사의 수사라면 임하겠지만 정치 보복하는 그 검찰이라면 그거는 조폭에 가깝기 때문에 예. 조폭이 부르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격에 안 맞긴 한데요.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참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절차예요. 상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법원이 원래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해도 안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청구한 것이 이 사람의 증거 가치가 있으면 받아들여 달라 이런 거거든요. 미리 신문하겠다. 예.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 신문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채택한 거고 거기에 검찰만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편파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겁니다. 그럼 통지받은 분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신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근데도 안 나가신다는 거는 사실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나가신 거예요? 보이콧이죠. 일종의 나가서 할 말이 없고 사실은 묻더라도 혹시나 잘못된 질문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곳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예. 이럴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이콧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 더 덧붙이면 검찰이 수사를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떤 증인 신문을 하든 조사를 하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할 거예요. 근데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론전을 하면서 망신 주고 끌어다가 이 사람 데려다 저 사람 데려다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여론을 쭉 끌어올려서 추석까지 끌고 갈 겁니다. 예. 그걸 즐기는 겁니다. 예. 어차피 답정너입니다.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기소를 하겠다고 가는 건데 뭐 하려고 거기에 놀아납니까? 어차피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네. 재판에 가서 이 부분은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자 민주당 1호 당론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게 어느 전 국민 주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계층이 좀 두텁고 촘촘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내용과 함께 저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것처럼 비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일단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저 사안에 아니 상식적이다. 25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집행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헌적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호 당론으로 발의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조차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비판적 대상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 싶은 거죠. 저 부분은 터무니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정략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친문 진영의 지금 망명정부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해철 전 의원도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친노 친문에.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의사를 표명하고 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는데 예. 정책적 측면에서 각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상당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필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안 좋다, 안 됐다 이런 공격이 아니고 어떤 정책에 나왔을 때 그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이재명 대표의 실정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실리를 얻어가는 제가 볼 때는 밉지 않은 어떤 그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정책 측면에서 각을 세우는 모습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저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아니 있나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요. 뭐 전통적으로 재정 관료입니다. 그렇죠.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보편으로 하느냐, 선별로 하느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이 보수 측이나 다른 데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일극 체제다 하면서 비판하는데 예. 그럼 이재명 대표의 모든 생각이 다 맞아야 된다고 당내에서 끄덕거려야 됩니까? 아니 그 당에 있어서의 스펙트럼 자체에서 네. 당내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25만 원 지원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지역 화폐로 가서 상견례에 서면하는 방식은 찬성. 다만 이거 전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주자라는 것은 예전에 무상급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든 복지 정책은 보편과 선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됐으니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특히나 김동연 지사의 주변 사람들이 친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맞죠. 네. 김동연 지사도 어떤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들은. 예.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각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어떤 당내 갈등보다는 하나의 새롭게 이제 미래 주자로서 본인의 시각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을 한번 견줘보겠다라는 판단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는 하겠지만 전 국민을 주는 게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전 국민을 준다라는 1호 당론 법안, 발의 법안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 사실은 수도권 경기도의 도지사잖아요. 네네. 그런 분이 이거를 대놓고 반대한다. 상당히 타격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초된다 그러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초래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마당에 뭔가 당내 헤게모니가 흔들린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저는 저 지점은 좀 뼈아픈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여기 생각할 것도 없는 게 25만 원 지원법 통과돼봤자 대통령이 거부할 건데 이거 무슨 이게 논박 수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시동에 걸렸지만 출발 전부터 지금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그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아무리 빨리 추계를 해도 현장에서 교육 수련 가능한 상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빨라야 27년입니다. 그 전에 논의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의사단체죠. 의협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에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당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수시 모집 원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이 협의체 이게 출범을 할 수는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의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범을 해야 되겠죠. 안 와도. 왜냐하면 이제 의사분들은 사실은 이제 의료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의료교육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의사 양성 수를 늘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일단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출범시킨 다음에 네네. 국민적 지지를 넓혀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혀 지금 안 하겠다는 안이 2025년도 백지화뿐만 아니고 2026년도도 논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7년도부터
그때부터 추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네. 2027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 이걸 무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분들이 불만을 갖는 건 맞는데 이해 단체로서 이걸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출범시킨 다음에 의사분들이 지금 안을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뿐이 없어요. 근데 일부 의사분들은 숫자는 증언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분들 대표는 직역단체에서는 전혀 안을 내놓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적 압박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봐야 되는 의미에서 보면 먼저 출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의사단체 없이라도 빨리 출범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뜻 동의하세요? 네, 그럼요. 일단 그건 맞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요. 네네. 추석 전에 뭐라도 정부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해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추석이 돼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제 병원 못 가면 어떡하지?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이런 엄청난 불안감이 있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야 의정이면 제일 좋겠지만 여야 정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는 안을 의료계에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의료계도 지금 조금은 바짝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돌아와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책임이 크게 보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정부가 어떤 결단을 미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자초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지만 지금 여야 의정을 제안하고 여야 정이 먼저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제안을 던지는데 의료계가 이것을 회피한다. 이제는 의사가 존경받는 직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는 그 안에서도 내부 단일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를 만나서 일단은 국민들이 생명이 위태롭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피한다고요.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은 의사계를 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공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지만 먼저 출범시켜야 된다. 여기에는 의견을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병원 응급실에 오늘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을 합니다. 지난주 먼저 파견된 군의관 일부가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는 등 이 혼선이 벌어졌었죠. 이번엔 상황이 어떨지 이대 목동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오늘 추가 파견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이곳 이대 목동병원은 지난주 군의관 3명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파견된 군의관들이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군의관은 각자 기존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파견 근무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진이 부족한 응급실에 지난주부터 의료진을 파견해왔습니다. 4일 의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전국 5개 대형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고 오늘부터 추가로 235명을 더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견 군의관 일부가 현장 경험 부족과 진료 역량 미달 등으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보건복지부는 국방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부인하자 바로 번복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파견 인력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파견 군의관을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해도 돼 의료 공백 해소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최근 타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SNS에서 낯선 여성에게 민망한 사진을 보내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 온라인 영역으로까지 옮겨간 건데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처벌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걸그룹 시스타의 멤버였던 소유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합니다. 소유는 난 널 만족시킬 수 있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체 사진이 되게 많이 온다며 인스타그램은 좀 잡기가 힘들더라고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사이버 플래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에어드랍이란 기능을 사용해 버스 정류장에서 주변 여성들에게 민망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갑자기 좀 받게 되면 많이 불안하고 떨려서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삭제하고 싶은 마음. 바바리맨이 온라인까지 침범한 상황이지만 추적은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사이버 바바리맨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상대에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충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할 수는 있겠으나 워낙이 처벌 수위가 낮아서.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연인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허웅 씨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먼저 고소한 사람 허웅 씨였어요. 네. 그 지난 6일에 그 A 씨에게 협박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A 씨가 맞고소를 한 거죠. 맞고소 이유는 폭행이 있었고 성폭행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 그 불송치를 갖다가 한 건데. 네. 원래 성폭행 사건은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해자 A 씨가 피해자라고 그 주장했던 A 씨가 주장했던 성폭행 일시는 2021년 5월 1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허웅 씨 측에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A 씨가 보낸 카톡을 공개를 했는데 그 카톡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보낸 카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진술이 있었을 뿐이지 그에 따른 진짜 성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소를 한 전 연인 A 씨 측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들어줬는데 검찰에서 재수사할 가능성 있나요? 일단 검찰은 경찰로부터 예. 이 서류 일체를 좀 넘겨받아서 검토를 하긴 할 텐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확보된 증거 정도만을 가지고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제 기록을 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 수사 지시를 할 거고 경찰은 관련해서 이제 보완 수사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증거 관계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보완 수사로 이어지거나 불송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허웅 씨가 전 연인은 A 씨를 공갈 미수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이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씨가 허웅 씨의 은밀한 사생활 등을 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억 원을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이게 담당 경찰서가 강남서였거든요. 강남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공갈 미수죄 등의 혐의로 아마 검찰에서 결정해가지고 뭐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폭죽 사고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충북 제천에서 열린 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지금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음악에 맞춰서 폭죽이 터져 올라갑니다. 그런데 폭죽이 10여 발이 하늘 아닌 이렇게 관객석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관객석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영화제 행사장이었는데 그때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면 특수 효과로 아마 폭죽을 쏘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발사한 폭죽 중에 한 발이 관중석 쪽으로 저렇게 날아든 겁니다. 이게 이제 특수 효과 담당자의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폭죽 자체의 불량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마 불연소된 폭죽 한 발이 관중석으로 날아온 것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날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비 오는 날 폭죽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폭죽은 결국 화약이잖아요. 그렇죠. 화약이 물에 젖으면은
불완전 연소 되는 거는 저 같은 문과생들도 다 아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발이나 개연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위험 불감증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7명이나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실이 확인되면 공연을 주최한 측에서 뭐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특수효과 담당자나 그 담당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좀 과실이 문제가 됐을 텐데요. 지금 말씀대로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 폭축이 불완전 연소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사고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폭축을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을철에 이 전국 곳곳에 축제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사장 안전사고 지금부터라도 특히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축제가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사 확인해 보니까 9월에만 축제가 1,348건이 있고요. 아이고. 10월은 더해가지고 거의 2,000건, 1,910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작년에 있었던 할로윈 참사도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고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그 축제를 주최하는 측의 그러한 그 생각이 이렇게 불감증이 있으면은 이 법도 사실은 효용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만 해도 뭐 가을철 축제가 3,000건이 넘게 있습니다. 정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요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 운전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뭐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내기는 했는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르면 부당운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바가지 요금을 내게 한 경우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로 그 자격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에 자격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격 정지를 면허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회째 적발이 된 건데 실제 그 부당운임이 아니라 그 승차하신 외국인 관광객이 팁으로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확인해 보면 팁으로 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택시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팁으로 받았다 이렇게 택시기사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팁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래 팁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로 자발적으로 내가 호의에 감사해가지고 호의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처음에는 미터기에 55,700원이 찍혀 있었대요. 그런데 기사가 뭐 이것저것 좀 기계를 조작하는 듯 하더니 72,000원이 넘는 돈이 나왔고 그다음 막상 기사가 요구한 것은 그 72,000원 그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그 진술을 갖다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손님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판결이요. 이제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좀 없어지는 그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기후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아시아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 소송에 아기기후 소송단으로 참가한 한재양 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한재양 처음 보니까 굉장히 애띠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몇 년생이에요? 2012년생.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그러면? 6학년이에요. 아, 어느 학교 다니고 있나요? 서울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참 짧게 자기소개를 부탁한 이유가 지금 사실 한재야 양이 우리 아침 뉴스에 나온 최연소 출연자예요.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네, 먼저 이제 재하 양 참여했던 소송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참여했던 건 이제 이제 아기 기후 소송이라고 2022년 6월에 시작했고 저를 포함한 62명의 동생 62명의 아이들이랑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줄여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너무 낮아가지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재하 양이 이제 이번 소송에 처음으로 참여한 게 몇 년 전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헌재 판결,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얼마 전이지만 몇 년 동안 이제 헌재 판결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헌재 이제 소송을 건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댓글들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이런 큰 일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한데 이제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그거 이제 기후 소송을 시작했는데 기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 소송을 한 게 6월인데 3월쯤에 이제 사촌 동생이 태어났는데 사촌 동생이 이제 저보다 10살이 어린데 앞으로 더 10년 동안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네, 사촌 동생이 아윤이라고 해요. 사촌 동생 많이 예쁜가 봐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문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들었는데 재하 양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촌 동생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몇 살이죠, 사촌 동생이? 지금은 2살이에요. 2살이죠? 그럼 이제 재하 양처럼 나이가 됐어요. 10년 후에 정도 됐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아윤아, 너가 어렸을 때는 언니 생각하기에는 아윤이가 이제 미래에 살아갈 때 힘들까봐 언니가 기후 소송이라는 걸 했어. 아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언니가 아윤이 없어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네, 알겠어요. 재하 양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갖고 있는데 소송에 참여할 정도로 기후에 많은 관심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싶은데 평소에 환경을 위해서 좀 하는 활동이 있나요? 이제 원래는 인형을 엄청 좋아했는데 인형이 집에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인형도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고서는 되게 많이 안 사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진 않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안 사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나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재하양 나이에. 네, 재하양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같아요.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친구들은 제가 이 소송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인터뷰 이런 것도 그쵸. 제가 몰래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뒤에서 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애들이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결정이 나왔을 때랑 아니면 뭐 인터뷰나 글 인터뷰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찾아와가지고 재하야 너 여기 남았다면서 대단하다 이런 것 반응도 있었어요. 네, 한재하양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하고 싶은 거는 네, 장래 희망. 어떤 장래 모습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장래 희망은 엄청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말해도 네. 괜찮아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하나는 있는데 네. 자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활용해가지고 네.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을 파는 가게를 만드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가로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정부가 새로운 강화된 기후정책 빨리 속히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재하 양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중국을 휩쓸고 간 슈퍼 태풍 야기가 베트남을 덮쳐 1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교민 약 8만 명이 사는 하노이도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베트남에선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 하노이의 도로입니다. 우비를 입은 운전자들이 휘청거리며 겨우 오토바이를 지탱합니다. 강풍으로 우비는 완전히 뒤집어져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đi xe đi mà không đi được. Gió thổi không thể nhúc nhích được. 최대 풍속 166km의 슈퍼 태풍 야기가 현지 시간 8일 베트남에 상륙하면서 주민 14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주민 5만 명이 대피했고 하노이와 하이퐁 등 공항 4곳이 폐쇄됐습니다.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채 완전히 뽑혀버리면서 도로는 엉망이 됐고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베트남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가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중 30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Anh nhìn đường xá trông như ngày tận thế. Người dân mình phải nói là chưa bao giờ gánh cái cơn bão mà nó lại như này. 앞서 태풍 야기는 필리핀과 중국을 얽히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20명의 사망자와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중국 하이난성에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태풍 야기는 하노이를 통과한 뒤 베트남 북서부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추가 홍수와 산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묘지를 찾은 방문객들이 미리 성묘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묘지마다 미리 성묘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추석을 앞둔 풍경들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용인의 한 묘지에는 하루 종일 성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제 국립서울현충원 입구부터 참배객들이 차량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혼잡한 연휴를 피해서 미리 성묘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명절을 앞둔 주말에 유독 차량 정체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였네요. 요즘 거리에도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추석을 맞이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세시풍속 체험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은 전통 차례상 차리기도 배웠습니다.
서울 한국의 집에서는 추석의 전통 음식 송편빚기 체험이 열렸고요. 추석을 앞두고 배수확을 하는 농장 주민들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농민들의 밝은 웃음만큼 다가오는 추석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일부 전남과 경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전주와 광주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남에 5에서 20mm, 전남과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 산지와 중북, 호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후 점차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